이라고 하는 것에서 생각해 보면 도대체 문재인 대표는 친문 패권이라고 불릴 만큼의 어떤 패권을 행사한 적이 있냐. 그동안 아까 말한 18원이든 뭐 이런 이야기들은 지지자들과 관련한 어떤 이야기였고 문재인 대표 자체가 패권을 주장하거나 실행한 적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측근들한테 뭐 요직을 막 다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다든지 뭐 이런 게 연상. 당대표 할 때 자기 사람을 한 명도 못 썼어요. 심지어는 수행비서조차도 비서실에 들여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비서실에 보면 비서실장은 그때 박광원 의원이 했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김한길이랑 친한 사람이에요. 네. 그다음에 최재성을 사무총장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근데 최재성은 사실 친노도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의 기존의 기득권 호남과 서울의 다선 의원들이 보기에 최재성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했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5개로 잘라버렸어요. 그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총무본부장을 이윤석 의원을 시켰죠. 조직본부장을 이윤석 의원을 시켰어요. 이윤석 의원은 누구랑 가깝냐. 그 사람은 박지원이랑 가까운 사람이지. 호남의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핵심 요직에 자기 사람을 쓰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서실에 사실은 그 부실장을 또 공석으로 비워뒀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도 자기 이제 데리고 다니던 사람을 안 쳤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는 안 썼죠. 아예 그냥 비워놓자. 아예 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냐면 이른바 반노, 반문이라는 사람들이 문재인을 저 사람 진짜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보통 기존의 정치인들이면은 주고받으면서 자기 사람 몇 명 심고 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도 심고 거래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리를 비워둘지언정 안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재인에 대해서만큼은 저 사람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그 문재인으로는 안 돼라는 얘기는 뭐냐면 문재인 가지고는 정권 교체가 안 되겠다가 아니고 문재인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내 기득권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구나. 이제까지는 그 사람들은 정치를 그런 식으로 편하게 했는데 문재인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래가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진보계의 그 주류를 동교동계 인사라고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보의 주류는 원래는 이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김대중과 김영삼 사실은 뭐 이 두 분을 진보냐 보수냐 어떻게 딱 잘라 얘기하기는 좀 힘들죠. 그냥 그때는 독재 정권에 저항했던 두 분들이에요. 그런데 김영삼 YS가 3당 합당으로 노태우와 이제 손을 딱 잡으면서 이제 진보의 한 절반은 저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남은 유일한 세력이 사실은 동교동계.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동교동계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노회했죠. 나이도 들고 하니까 이른바 새로운 피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386 운동권이죠. 이분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지금 김근태로 그 상징되는.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계열, 지금의 더민주의 가장 기득권은 동교동계, 그러니까 호남 플러스 그 호남이 키워준 386. 그 민평연계라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민평연 그러면 김근태계잖아요. 그 사람들은 딱 눈에 보여요. 누구 하면은 딱 그건 딱 드러나잖아요.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본인들도 거부를 못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럼 친노가 누구냐, 친문이 누구냐, 그럼 그거는 구별이 안 되죠. 식별이 안 돼요. 그 예를 들면 사람들이 친노라고 생각을 하는 정청래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은 친노가 아니지. 그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친문으로 분류를 하는 정봉주 의원. 이 사람도 사실은 옛날에 정동영 쪽에 있던 사람이고 친노랑은 막 일을 막 그냥 아기 다툼을 벌였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친문은 뭐냐면 왕따들이 모인 데예요. 정청래, 최재성, 정봉주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과거에 386 운동권이긴 하지만 바로 그 민평연이라든가 이쪽에 들어가 김근태계의 운동권 주류가 아닌 거죠. 운동권 주류가 아니죠. 스카이 메이저 대학 쪽이 아닌 그러한 비주류들이 지금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서 결국 이 사람들이 자기 길을 찾다 보니 결국 이제 저쪽에도 안 끼워주니까 이쪽에 와서 같이 이제 일을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은 친노, 친문으로 그냥 확 그냥 한목에 그냥 분류를 해버리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죠. 말씀하신 그
문재인이 자기랑 친한 사람들을 등용하지 못한다.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첫 시간에 이야기했었잖아요. 어떤 주변 사람들을 서운해하게 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일단 대통령이 되시면 이런 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거는 아주 크나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요? 소위 말해서 탕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저는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어떤 개인적인 친소관계로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말 탕평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닌가요? 근데 이제 정치계의 문법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여의도의 문법은 네. 서로 좋은 게 좋은 거고 음. 주고받는 그러니까 두 글자로 얘기하면 거래고 네. 네 자로 얘기하면은 이제 주고받기 나눠 먹기인데 사실은 이런 밀실야합에 굉장히 익숙한 관행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표창원 의원한테 누구지? 저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진석이가 네. 뭐 그랬다면서요. 뭐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딱 그 얘기가 말이죠. 딱 네. 그거예요.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정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다선 의원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원만하게 하는 게 정치야. 바로 그 얘기거든요. 네. 근데 문재인은 거기에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 문법에서 벗어나는 게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뭐. 그러니까 문재인은 시스템으로 당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어떤 원로 정치인, 기성 정치인들의 거래로 이제 네.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지난 한 7년 동안 네. 더민주에서 혁신안이 6번 나왔어요. 6번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번 비대위를 거칠 때마다 나왔으니까. 계속 나왔어요. 선거 끝나면 계속 혁신안 나왔어요. 당대표 바뀔 때마다 나왔고 선거 끝나면 나오고. 근데 그 6번의 혁신안이 한 번도 관철된 적이 없어요. 다 그냥 캐비넷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박지원이 언젠가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아, 혁신안 저기 있다. 한 트럭분 된다. 기존의 혁신안으로도 충분한데 뭘 문재인 대표가 뭐 또 뭐 새로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저항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기득권에 가로막혀서 혁신안을 만들어 놓고도 한 번도 써먹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표가 있었을 때 혁신안을 당원 당규에 박아버렸죠. 완전히 네. 못을 네. 박아버렸죠. 그래가지고 등장을 했던 게 공천평가위원회예요. 네. 그래서 공천평가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 막 날아갔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때 이제 1차 그 공천평가위원회에서 날아갔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유인태. 그다음에 김현. 네. 친노조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다 날아갔죠. 문재인 꿈쩍하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에서 또 누가 날아갔어요? 친노의 상징 이해찬이 날아가고 네. 정청래가 날아갔잖아요. 정청래 그 의원이 탈락했다는 얘기를 듣고 문 대표가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전화로 그냥 그래요? 한숨 한번 쉬고 그걸 끝. 그러니까 다른 기성 정치인들이었으면 거기서 뛰어들죠. 그렇죠. 네. 뛰어들어서 이렇게 하고 뭐 주고받고 해서 막 쫓아가가지고 뭔가 만들어내죠. 근데 문재인은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자기의 수족이 다 잘려나가도 친노 의원들이 잘려나가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그 반문 의원들에겐 뭔가 공포감을 주는 거지. 저 사람은 거래가 안 되는구나. 네. 지팔이 잘려나가도 그 꿈쩍하고 있구나 그냥.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될 사람이니까 이제 뭔가 이 벽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 하나 좀 바로 잡자면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표가 자기 수적에 잘려나가도 그것을 공고하게 자기 입장을 견제해왔던 거. 이제 이건 사실관계인 거고.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경선 관련한 시기에서 문재인 대표의 잘못이 하나 있죠. 방금 말씀하셨던 건데 뭐냐면 이분은 시스템을 잘 만들면 시스템이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 그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하위 20% 사람들을 네. 재공천 주지 않는 것, 이제 이것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된 게 이제 유인태 의원이나 뭐 당시에 문희상 의장이나 뭐 이제 이렇게 몇몇 분이셨어요. 문희상 의장은 나중에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근데 그 뒤에 거론됐던 김현 의원, 정청래 의원, 그다음에 뭐 다른 의원들, 이분들은 시스템 공천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김종인 비대위에서. 김정인 비대위에서 네. 말 그대로 정무적 판단으로 그렇죠. 거래라는 결정을 거죠. 거래가 아니죠. 이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저는 선언했었던 안 된다고 걸로 알고 선언한 있는데. 거죠. 근데 네. 우리 혁신안에 따르면 그런 것들을 당대표나 최고위원회나 아니면 공천심사위원회가 전권을 막 휘두르지 말아라. 시스템에 의한 평가로서.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영입해 오거나 공천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거나 하는 것들은 이 대표의 권한이 어느 정도 부여되지만 네.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재평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 계파가 아니니까 쳐내고 네. 이 사람은 뭐니까 살려주고라고 하는 것을 없애게 객관적인 지표에 의한 평가로만 한다라고 네. 하는 것이 시스템 공천인데 네. 김종인 대표가 그걸 무력화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한 문재인의 그 원래 정치적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평가돼야 되지만 방금 거론됐던 그 분들은 그 시스템 공천의 희생자랑은 전혀 다른 거죠. 좀 뭐랄까 좀 좋은 덕담을 해주시는 거네요. 어, 띄워주시는 것 같네요. 아니, 누구를 띄워주신? 지금 누굴 띄워준 건가요? 그러니까 그 희생양들. 아, 그 그렇죠. 희생양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김종인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네. 동병상련인 거지. 저는 그 평가에서 궁금한 게 김종인 대표를 어쨌든 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데려온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선택에 있어서 음. 잘했느냐를 저는 좀 잘잘못을 따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 생각했어요. 네. 처음에 방금까지 얘기했던 문재인 대표의 네. 그런 정치적 성향, 원칙주의자, 어떤 그 시스템주의자로서의 문재인 대표의 성향이 아주 분명한 단점이잖아요. 한국 정치에서. 네. 이 단점을 가장 좀 확실하게 메꿔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김종인의 선택은 아주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도 방금 그 어떤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그런 정무적 판단으로 뭔가를 도모했던 그것이 결국에 총선 승리로 나타났기도 네. 했고 저는 총선까지는 김종인 카드가 아주 뭐 선택부터 결과까지 아주 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성향이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죠. 대선 국면에는 이 총선에서 이런 셈법과는 또 다른 그 문재인 대표의 장점이 드러나야 하는 뭐 이런 국면에 오면 이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저는 이게 아주 필연적으로 어떤 만남과 화해까지 필연이었다고 봐요. 그 김종인 대표 경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지금은 사실상의 해당 행위를 하고 다니시는 분 아니에요. 네. 사실은 징계 받으셔야 저는 될 아까 정도인데. 당적이 어딘지 물어봤다니까. 저는 민주당에 계신지 몰랐어요. 아직도. 근데 지난번 총선 때는 김종인 대표를 모시고 온 게 분명히 큰 효과를 봤죠. 그리고 안타깝지만 예를 들어서 이해찬 정청래 네. 이렇게 탈락시킨 것도 국민들에게는 여기 뭔가 진짜 뭐 바꾸려고 하는구나 뭐 그런 얘기를 돌게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뭐 일단은 뭐 좋은 선택이었다. 뭐 지금은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네. 있지만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힘들고 좀 다면적인 거니까 좀 그렇게 봐야겠죠. 근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문 대표랑 네. 뭐 어떤 얘기를 하면서 나는 문 대표가 사과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누구한테요? 지지자들에게. 지금의 김종인 대표가 하고 있는 사실상의 해당 행위, 이 전행 등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분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데리고 왔으니까 지금 말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얘기를 막 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도 그 말 하더라고요. 아까 편집해주신처럼 이제 총선 때는 충분히 그분이 역할을 잘 해주신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본인이 하나 관과한 게 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 시대 정신이고 이것을 잘 수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긴 한데 네. 내가 하나 잘못 생각했던 것은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 이전에 정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이슈인데 김종인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크지 않았던 것 같다. 결국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근간 안에서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상 누각 위에서 그냥 벌어지는 것이 아닌데 네. 그거에 대한 고민은 조금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더 하자면 그 총선 때 먹혔던 게 왜 대선 때는 안 먹히냐 요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김종인 씨가 정치 구단으로서 총선 때 그렇게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그럼 대선 때도 김종인한테 맡기면 되지 않아?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에 그럼 총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시스템주의자면 문재인이 더 힘있게 더 나갔으면 더 정착되고 더 힘있게 개혁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잘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네. 저는 사실은 걱정도 없진 않아요. 그러한 이제 시스템에 의한 정당, 네. 기존의 여의도의 문법을 이제 뒤로 하고 벗어나는 거. 새롭게 네. 이게 가능할까? 이게 이제 세력이 있으면 가능하죠. 근데 지금 네. 보면 사실 이제 그 여의도 문법에 충실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존의 기성 정치인들과는 사이가 다 안 좋아지잖아요. 네. 이제 그것을 이제 많은 후배 정치인들이 얼마나 따라줄 수 있을 것이냐. 뭐 전 일단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많아진다면 그러면 뭐 그러한
우리가 꿈꾸던 그러한 진정한 개혁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네. 보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착될 거라고 저는 생각 드는데,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일 수는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바로 그 결과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그렇게 갈 건데, 사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의 문제의 가장 많은 부분들도 대한민국의 헌법이었거나 법률이었거나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가 아니거든요. 네. 있는 시스템과 관련 규정들과 행위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군가가 그냥 전화 한 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그냥 힘 있는 사람들은 규정이나 관례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무력화시켜버리는 정무적 판단들이라고 하는 일들이 너무 전행처럼 이루어지다 보니까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치권에도 그렇지만 우리 계속 적폐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전관예우, 뭐 사법부에서 전관예우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관예우가 재판장에 등장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쁜 거는 전화 변론하는 거예요. 아예 재판장에 가지도 않고 그냥 내가 이걸 수임했다라고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하는 이 문제들인 것인데 이제는 점차적으로 시스템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 나라. 이게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권에도 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또 있어요. 문재인을 이제 흠잡으려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는 뭐 카리스마가 없다. 뭐 정치력 부재. 리더십이 없다.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좀 양면적인 거예요. 기존의 여의도 문법으로 보면 문재인은 카리스마가 없고 리더십이 없고 정치력이 부재하죠. 왜 기존에 해왔던 그러한 밀실야합이나 거래를 안 하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민주당이 쪼개지기 전에 국민의당으로 떨어져 나기 바로 그 직전에 네. 박지원이나 이종걸 같은 사람들이 뭘 주장했냐 하면 화합을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혁신안 하지 말고 화합하자. 근데 그 화합이라는 얘기가 바로 뭐냐 하면 다시 거래하자는 얘기거든. 네. 나눠먹기 하자는 네. 거거든요. 기존에 해왔던 나눠먹기를 해서 이 사람들 다 그냥 만족시켜서 여기 주저앉히자라는 네. 건데 사실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들 입장에서도 네. 우리 소시민들 국민들 입장에서도 다시 한국 정치가 그런 그 나눠먹기 밀실야합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문재인이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탈당했잖아요. 네. 탈당하니까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리더십 부재, 정치력 부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흔히 얘기하는 리더십이 없다라든가 정치력이 없다라는 그 내용을 사실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보면 사실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나아가야 될 길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화합이라는 단어로 나눠먹기라고 하는 걸 얘기했던 분들이 네. 지금은 이제 빅텐트라고 하는 용어를 빌어가지고 네. 다시 또 나눠먹기라고 하는 것을 숨어있는 이면의 말은 그거잖아요. 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구시대 정치예요. 저는 굉장히 이런 점에서 안타까운 게 이런 분들이 박지원 대표나 언론 플레이를 정말 너무 잘하는 분인 것 같아요. 사실 당시에도 뭐 다시 거래를 하고 뭐 화합하자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이 분탕질한 세력인 거잖아요. 분탕질을 했음에도 자기들은 나가서 지금까지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걸 보면 박지원에 대한 저는 재평가가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박지원도 그렇고 이제 기존에 문재인을 비판하는 정치인들은 네. 여러분 다 보세요. 공통점이 뭐냐? 호남 또는 다선 정치인들이에요. 네, 다선. 정치 구단으로 불리는. 네. 그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 초재선 의원 중에 그렇게 뭐 문재인 비판하는 사람 봤어요? 없죠? 네. 다 다선 기득권 정치인들이니까 이제 문재인이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안철수가 막 한참 얘기했던 친노, 친박 빼고 다 모이자. 그러니까 네. 친노를 이제 친박 수준으로 이제 놔놓은 건데 그 말의 핵심은 문재인 빼고 그거예요, 그거. 그다음에 박지원은 또 뭐라 그랬어요? 문재인을 가지고 극좌적 수구 패권주의. 문재인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그다음에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이런 말도 했죠. 정권 교체를 못해도 더민주화는 연대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다음 대선에서 이 사람들의 그 초점, 관심은 뭐냐면 문재인 안 되게 하기.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아까 우리가 일부러 혹시 들어보셨던 분들은 더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 잠깐 더 소개하자면 그러니까 친문 패권이라고 하는 용어 안에 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친문이라고 하는 문재인 주위 사람들이 큰 힘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친문 패권이지만 좀 다른 얘기로 치면 친노끼리 다 해먹어. 들어갈 길이 없어. 지그들끼리 다 헤쳐먹어. 이제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문재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다 해먹지 않아요. 다 해먹지 않고 문재인 대표도 그 사람한테 어떤 권한을 막 크게 위임해주거나 해주지 않는데 네. 그 안에 있는 이너서클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면 결국은 뭔가를 제안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서 뭔가를 제안해도 제시하고 주고받자고 얘기를 해도 안 먹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안 먹혀 들어가는데 이따 보면 그 안 먹혀 들어가는 것이 문재인의 까다로움이나 뭐 이런 것보다 주위에서 계속 컷대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근데 실제로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별로 결정 권한이 없는 상태. 네, 그래서 네. 진짜 캠프가 벙 뜬 상태로 지금도 있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비서실이 어떻게 있는 건지, 조직본부가 있는 건지 애매한 입장으로 딱 지금 있는 게 문재인 캠프의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비난받기보다 너무 안타까워요. 일이 더 안 돼. 그 흔히 이제 친노가 다 해먹어. 네. 그다음에 문재인으로는 안 돼. 이렇게 자꾸 이제 외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가 대접을 못 받는 네, 그런 그렇죠. 느낌을 받을 때 그게 이제 그 황당한 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시사정비소에서 정비를 좀 해드리자면 필요해요. 해야 돼요. 어떤 게 필요한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들끼리 다 해먹으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나쁜 것을 주고받자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네. 기본적인 것은 좀 나한테도 예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말 한마디 혹은 손 한 번 잡아주는 것일 수도 있는데 지역 내려가서도 문재인 대표는 그 뭐 자리에 대한 얘기든 뭐에 대한 거든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좀 말을 아끼죠. 말을 아끼게 되고 또 괜히 말하면 책임져야 될 것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이 예를 들면 부산에 내려가도 교수님 만나서 부산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잘 키워봅시다. 나중에 정권 잡으면 이 사람도 우리 청와대에서 일 좀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막 해주면 네. 그 문재인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구나. 내가 열심히 선거운동 해줘야지. 라고 한 생각이 막 들 텐데 실제로 별로 그런 말도 잘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부산에 내려갔는데 나는 그래도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막상 갔는데 부산에서 야 엊그제 문재인 부산에 왔다며? 라고 하는 걸 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그냥 알게 끝나버리는 일들 이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랬죠. 당대표 할 때 호남을 문 대표가 갔다 왔더니 주승용 의원이었나? 왜 자기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갔냐. 이런 식으로 또 항의하고 그랬죠. 다 문재인이 자기 건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 나와바리에 네가 왜 내 허락도 없이 갔냐.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니 저는 근데 웃긴 얘기가 아니고요. 문재인 대표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챙겨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당연한 예를 들면 당대표가 어떤 지역구에 시장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뭐 경로당을 가거나 당대표로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자기 지역구가 아니라 가까운 지역에 뭐 이 영등포라든가 뭐 구로라든가 이런 데를 가요. 그러면 그 지역구의 의원이나 아니면 지역구의 지자체장이 우리 당이면 같이 수행을 해주는 게 정상적인데 그렇죠. 네. 그러지 않고 그냥 대표 비서실에서 오늘은 울산으로 가자 아니면 뭐 구로로 가자 그래갖고 그냥 가버리면 그 의원은 지역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붕 떠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나는 문 대표가 당대표가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구나. 난 그럼 딴 사람이랑 같이 일해봐야겠다. 이런 것으로 금방 돌아갈 수 있어요. 정치인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주위에 있는 참모들이 훨씬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 나가면서 사람을 챙기는 일을 해야지. 그게 꼭 누구처럼 주고받고 딜하고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 하나하나가 훨씬 더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그게 호남 사람들이 더 호남에 대해서 많이 찾아와라. 와서 어떤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기저 안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저희가 교수님 얘기 모셔가지고 얘기하다